새벽 5시 45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최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어요. IT 개발자인 그는 새벽 출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숙은 거실 창가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간호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지만 여전히 아들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준호야, 점심 꼭 챙겨 먹어라. 네, 알겠어요. 미나 씨가 도시락도 싸주었어요. 아들의 대답에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미나, 그 아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지만 사정이 있어 우선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준호가 나간 지 정확히 1시간 30분 후 미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작은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발걸음이 조금 급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30년 간병 경험으로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편이었어요. 어디 가니? 아, 그냥 잠깐요. 산책하고 올게요. 미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아직 며느리도 아닌 사이에서 너무 간섭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문으로 미나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어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젊은 사람들은 아침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9시 정각,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세탁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샤워실 문이 닫히는 소리. 운동을 그렇게 격하게 했나? 하지만 미나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씻으려 하는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준호가 나간 지 정확히 1시간 30분 후 외출, 1시간 45분 후 귀가, 그리고 즉시 세탁과 샤워. 일주일째 되던 날 정숙은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미나야, 요즘 매일 아침 운동하니? 네,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직감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나도 요즘 운동 부족인데 같이 갈까? 아, 그게.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걷는 걸 좋아해서요. 어머니는 불편하실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미나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미나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모습, 전화가 오면 꼭 방으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받는 습관, 통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고 짧게 끊으려 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전화야? 한 번은 못 이기는 척 물어봤어요. 아, 그냥 센터에서요. 일 관련 연락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일하는 음악치료센터는 오전 10시에나 문을 연다는 것을, 아침 8시에 센터에서 전화할 리가 없다는 것을요. 의심의 싹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은 미나가 외출하고 돌아온 후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흙이 묻은 휴지를 발견했어요. 이 근처는 전부 포장된 길인데 산책을 하다가 흙이 묻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신발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미나가 젓가락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이야? 나한테는 말할 수 있어. 우리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잖아. 순간 미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준호는 그런 미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며 거의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엄마, 미나 씨 잘 지내죠? 가끔 준호가 물으면 정숙은 대답했어요. 그래, 잘 지내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의문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대체 매일 아침 어디를 가는 걸까? 왜 그렇게 급하게 씻어야 할까? 그 전화는 누구에게서 온 걸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미나가 이 집에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왔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내다봤더니 미나가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 현관으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정숙은 망설이다가 결국 미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현관을 나서니 미나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였어요. 계단으로 급히 내려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나타났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미나를 따라갔어요.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설마.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미나가 남자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미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니. 정숙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먼저 미나를 추궁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함께 울었다고 해서 불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밤 일 이후로 정숙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엇이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차림. 검은색 바람막이에 큰 선글라스, 그리고 베이지색 모자. 정확히 1시간 30분 후 미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눈치챌까 봐서였어요. 미나가 현관문을 나서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자 정숙도 서둘러 준비한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미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오늘은 작은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미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숙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231번 버스가 도착했고 미나가 올라탔어요. 정숙도 재빨리 버스에 올랐습니다. 미나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고 정숙은 맨 뒤에 자리를 잡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정숙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미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 온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미나가 갑자기 작은 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한 채의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뒤편에는 아담한 정원이 있었어요. 미나는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정숙은 담장 너머로 몰래 지켜봤습니다. 미나가 백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꽃다발과 작은 삽. 삽을 왜 가져온 거지? 미나는 벚나무 아래에 꽃을 놓고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나가 나무 옆을 살피더니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능숙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미나는 작은 구멍을 판 뒤 백팩에서 뭔가를 또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구멍에 넣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니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미나가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닦고 삽을 다시 백팩에 넣었어요. 정숙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혹시 정말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미나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미나가 뭔가를 묻은 곳으로 갔어요. 작은 무덤 같은 것. 크기로 봐서는 손바닥만 한 물건을 묻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파보면 미나가 뭘 묻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맨손으로 팔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집 정원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숙은 그 자리를 표시해두고 내려오기로 했어요. 주변 나무에 손수건을 묶어 표시를 해뒀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어. 이번엔 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이 집을 알고 있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미나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아무렇지 않게 묻는 미나. 정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 좀 만나고 왔어.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가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봐야 해요. 미나가 묻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모종삽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이 오기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빨리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숨도 못 잤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천장의 무늬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진실을 확인하는 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방에 넣어둔 모종삽이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미나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준호에게 말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5시가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 같은 차림을 했습니다. 검은 바람막이, 선글라스, 모자. 거기에 더해 오늘은 장갑도 챙겼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거실로 나오니 준호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그냥. 이른 아침에 성당에 가려고. 아버지 기일도 다가오고 해서. 성당이요? 갑자기. 순간 준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지만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첫 버스를 타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우울하고 더 불길하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어요.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어제 표시해둔 손수건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길을 찾기는 쉬웠습니다. 그 집 정원에 도착하자 먼저 주변을 살폈어요.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새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벚나무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남의 집 정원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미나가 뭔가를 묻은 곳으로 갔습니다. 어제 그대로 작은 무덤처럼 보이는 그곳. 장갑을 끼고 모종삽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삽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삽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뭔가 무서운 것이 나올 것 같은 예감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얼마나 팠을까요? 10cm쯤 들어갔을 때 삽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비닐봉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비닐에 단단히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자 그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하얀 봉투. 누군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흐릿한 흑백 사진. 하지만 그 안에 찍힌 것이 무엇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태아. 아직 형체가 완전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생명인 그것.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작년 봄. 그리고 12주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봉투 안을 더 뒤졌어요. 그러자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 아니, 정확히는 악보였어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작은 자장가, 악보 조각. 마치 누군가 소중히 간직하다가 작게 잘라낸 것처럼. 악보를 만지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그렸을 그 선율들. 이게 대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나가 묻은 것은 아기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기일까요? 설마. 그때. 갑자기 그날 밤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나와 함께 있던 남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하듯 토닥이던 그 손길. 미나가 흘리던 눈물. 설마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미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가 지운 것. 그리고 그 흔적을 이곳에 묻고 매일 찾아와 기도하는 것.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그리움 때문일까? 그렇다면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알 리가 없었어요. 알았다면 결혼을 추진할 리가 없으니까. 주저앉고 싶었어요. 내가 발견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 하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나의 그 슬픈 눈빛, 감추려 하는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모두 이것 때문이었구나. 초음파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생명.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그 아이. 하지만 왜 하필 여기에? 이 낯선 집 정원에 묻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 사진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봉지에 싸서 묻었습니다. 미나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나무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온한 표정을 만들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미나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보였어요. 성당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4일 동안 정숙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초음파 사진이 불덩이처럼 느껴졌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준호는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집에는 정숙과 미나만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미나야.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미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 얘기가 있어. 잠깐 앉아봐.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미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미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들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이 크게 뜨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초음파 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이게 뭐냐고.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매일 아침 어디 가는지 알아. 그 집 정원에 가서 뭔가를 묻고 있었지.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야. 사진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울어. 지금 와서 울면 뭐해?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가 지운 주제에. 그러고도 우리 준호와 결혼하겠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죠. 거실로 들어서던 준호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울고 있는 미나의 얼굴을, 그리고 정숙의 분노한 표정을. 엄마, 미나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시선이 테이블 위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봤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준호 씨. 미나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준호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준호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의 자신만만한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무슨 사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미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였어요.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숙이 제대로 들은 건가요? 작년 봄 미나 씨와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었어요.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직후였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도 놀랐지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12주가 되던 날 아이를 잃었습니다. 미나가 흐느끼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준호가 미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제가 바빴어요. 그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해외 출장도 잦았고 미나 씨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에도 혼자 가게 했어요. 수술 받을 때도 혼자였죠. 저는 출장 중이었으니까 전화로만 위로하는 게 전부였어요.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남자는? 남자라니요? 미나가 밤늦게 남자랑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봤어. 아, 그 친구는 제 동기예요. 대학 동기인데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미나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부탁했어요. 상담을 받게 해달라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친구가 낮에는 센터 일이 바빠서 퇴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상담해 주기로 했던 거예요.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에 만났던 그 남자는 불륜 상대가 아니라 동료 상담사였고 어깨에 손을 올린 건 위로의 표시였고 미나가 울었던 건 상실의 아픔 때문이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제가 이런 일로 미나 씨가 그 정원에 간 건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 작은 아기를 혼자 떠나보내기가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곳은 미나 씨가가 어릴 때 살던 집이래요. 할머니 댁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가곤 했는데 미나 씨가 거기에 저희 아이를 혼자 있지 않게 따뜻한 추억이 있는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내가 얼마나 잔인한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미나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아들의 여자였고, 우리의 손자를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혼자서 얼마나 울었을까? 매일 아침 그 먼 길을 가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하다. 정숙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미나야. 무릎이 꺾였어요. 미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널 의심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질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정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60살 이 나이에 이렇게 서럽게 운 게 언제였던가. 남편 장례식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미나가 오히려 정숙을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더욱 미안했어요. 우리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울었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서로에게 준 상처를 위해,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을 위해. 우리 손자였구나. 한참 후에야 정숙이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첫 손자였구나.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생각해뒀었어요.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고, 별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까지 지어놓았던 아이.
별이 하늘로 돌아간 우리 아이. 나도 기억할게. 우리 별이. 할머니가 늘 기억할게.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난 밤.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잃었던 아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을 기다리며 맞는 봄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위로처럼.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미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날. 그날 밤 화해 이후 3개월이 지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미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해 보이는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이미 마음으로는 며느리였지만 이제 정식으로 내 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작은 예식. 하지만 그 어떤 성대한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미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나야, 괜찮아? 그런데 미나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표정, 그 눈빛, 왠지 익숙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볼까?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울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하늘이 다시 한번 축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미나를 위한 영양식을 준비했고, 입덧이 심할 때는 함께 새벽 산책도 했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어요. 아무리 바빠도 산부인과 검진 날에는 꼭 함께 갔습니다. 12주 검진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멈췄던 바로 그 시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봐요. 심장이 뛰어요. 초음파 화면에서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통통통 그 소리가 온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우리 셋은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배가 불러온 미나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머니, 아기가 움직여요. 미나가 정숙의 손을 자기 배에 올려놓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달이 어때요? 달님처럼 둥글고 밝은 아이가 되라고. 미나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이, 별이의 동생 달이. 그렇게 우리 아기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드디어 다리가 세상에 나온 날이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정말 건강한 아기예요. 간호사님이 다리를 안고 나왔어요. 쭈글쭈글한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특별한 곳으로 향했어요. 미영의 할머니 댁 정원. 그 벚나무 아래로. 다리는 미나 품에 안겨 곤히 자고 있었어요. 100일 사진을 찍느라 피곤했나 봅니다. 미나가 나무 아래 작은 표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별아, 동생 데리고 왔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를 감싸았습니다. 마치 별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다리가 갑자기 웃었어요. 자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방긋 웃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봤어요? 다리가 웃었어요. 미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하늘로 간 아이와 품에 안은 아이와 함께. 해가 기울 무렵에야 그곳을 떠났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미나를 안아주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단지 우리가 조금 늦게 알았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카시트에 앉아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우리 손자. 기적처럼 찾아온 이 아이. 그리고 생각했어요. 모든 생명은 기억됩니다. 비록 만나지 못했어도 잠시뿐이었어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첫손주 별이도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듯이 다리의 작은 숨소리가 차 안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